예,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박문기였습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맡게 됐고요. 이제 제5기 에너지 학교가 이제 오늘로 이제 반을 이제 육강을 함으로써 이제 반이 지나게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해 주실 분, 부산대학교의 윤병주 교수님께서 미래의 원자력이라는 주제로 오늘 육강을 해주실 거고요. 윤병주 교수님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윤병주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이제 마치시고 96년도에 졸업하신 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2011년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에 부임을 하셔서 현재까지 이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고요. 여기 이제 이력에 보시는 것처럼 원자력학회 열수 연구부회장도 맡고 계시고 육체기계학회 연료체 분과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또 이제 부산 지역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리 또 그 부산 지역의 여러 가지 그 모임에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해 주실 이 미래 원자력이라는 주제에는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봤습니다만 기후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진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원자력 발전소의 특성, 어, 또 소형 모듈형 원전, 마이크로 원자로, 또 핵융합 분야까지 오늘 상당히 넓은 분야를 그 말씀해 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요. 윤병주 교수님, 그럼 이제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윤병조입니다. 사실 제 전공은 뭐 이렇게 미래형 원자로 이런 게 아니었고, 그 원자로 개통이나 원자로 열수력 같은 학문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원래 전공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에 다니면서도 주로 이렇게 새로운 원자로 안전 개통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설계되거나 설계하는 과정에 제가 좀 관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관련 개통을 실험적으로 이렇게 검증하거나 관련된 모델을 개발하고 뭐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이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원자로 안전이나 원자로 개통의 특성 뭐 이런 걸 좀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강사님들 보니까 또 저보다 이렇게 학식이 높으시고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다른 강사님께서 그런 거 소개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피하고 그 미래 원자력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제 그 배경으로 그 우리가 원자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그 강의 내용들을 보니까 그 원자력 발전의 원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소개된 게 없는 것 같아서 살짝 이렇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개발되거나 미래에 개발되려고 하는 원자로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런 순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뭐 이 지식에 대해서 깊이 있는 건 아니고 원자력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바라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깊이가 없을 수는 있는데 다 같이 또 이렇게 원자력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논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즘 이렇게 그 기후 변화가 그 되게 이렇게 중요한 이슈죠. 그 최초에 이렇게 지구 온난화라는 말로 이렇게 기후 변화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됐었는데 제 기억에는 이게 2000년 초에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좀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기후 변화가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2000년 초에 미국의 이제 엘고라고 하는 부통령이 그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분야가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지구 온난화는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아주 긴 주기를 가지고서 어떤 때는 더울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이제 빙하기를 거칠 때도 있었고 이래서 자연스러운 흐름 속의 하나일 수도 있는데 특히 굉장히 긴 주기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정치를 하시는 분이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충분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이제 점점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유엔에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활동들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런 걸 조사를 해보니까 기후가 이게 변하는 정도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기후 위기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최근에는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재앙이라는 말로까지 이렇게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런 이제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원인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자동차 타고 있으면 자동차를 이렇게 한여름에 세워두면 차 안이 되게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유가 바깥쪽에서 기온보다 자동차 안이 더운데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태양에서 들어온 이제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그 포톤 에너지가 포톤이 여기 들어와서 갇혀져서 열 에너지 형태로 갇혀진 거죠. 근데 만약에 들어온 에너지가 그대로 이렇게 반사되거나 빠져나간다면 외부 온도하고 똑같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구도 여기서 보면 이제 태양에서 핵융합 반응을 거쳐서 빠져나온 이 그 웨이브 형태의 전자기파 형태의 열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는 이렇게 충분히 잘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지구가 지표면에 이렇게 잘 이놈을 흡수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복사열 형태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온도 차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온 만큼이 적정한 양만큼이 이렇게 빠져나가줬는데 특수한 어떤 특별한 어떤 기체들이 여기 쌓이게 되면 이 기체가 다시 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이놈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내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그 온실가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CO2나 아니면 메탄 같은 가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지구가 이렇게 그 나무도 많이 있고 또 자연스럽게 온도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 지표면 속에 녹아 있거나 얼음 속에 있는 CO2 같은 것들이 빠져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지구의 기후 변화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주기를 이렇게 가져오고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16만 년 동안의 그 온실가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농도하고 지구의 평균적인 온도 고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 고동하고 CO2 분포가 대충 보시면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그 경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근에 그 산업혁명 이후에 1700년대, 1800년대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온도 변화, CO2 변화에 이제 급격한 어떤 커다란 변화를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지구 온도가 전 지구적 온도가 충분히 이렇게 올라가지 않은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CO2 농도가 많이 올라가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경향들을 보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 지구 온도가 이 CO2 변화에 따라서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16만 년이 전 지구의 어떤 그 기후 변화를 보고 있으면 짧은 기간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대기 중에 이렇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이 축적되면서 나타나는 이런 거와 과거의 경향을 보고 있으면 이게 지금 이런 기후 변화가 자연스러운 지구의 온도 변화가 아닐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더라도 과거에 한 뭐 9천만 년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그 지구가 온난화 시점이 있어서 극지방 정도의 이렇게 악어 같은 것들이 살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물들이 많이 멸종을 하고 다시 이렇게 9천만 년을 거치면서 새로운 종들이 많이 출현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이게 인위적이건 인위적이지 않건 이제 이게 그 생물들의 어떤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간에 걸쳐서 이제 지구 온도가 한 뭐 0.74도씨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이 지구 온난화가 우리가 속해 있는 북반구 같은 경우에 좀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2배 정도의 온도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운대, 부산 같으면 해운대가 있는데 해운대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그 바닷속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그 해양 생물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류 같은 것들이 지구 온도가 짧은 시간에 해수면 온도가 1도 정도 상승하게 되면 거의 다 폐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외로 굉장히 이렇게 큰 문제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근거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이 자료를 다시 보면서 이제 다시 찾아보니까 나사에서 80만 년 동안의 그 CO2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여기에 이제 지구의 온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지난 80만 년 동안의 그 대기 중의 CO2 농도가 현재 굉장히 가장 높은 지점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런 게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가 전 지구적인 어떤 온도 변화나 이런 것에 영향을 줄 텐데 그 배출 실태를 보면 우리가 산업화를 거치면서
에너지 소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전체 발생량의 73%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잘 핸들링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CO2 배출량이 약 2.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또 CO2 양을 이제 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 중심으로 이렇게 CO2 배출량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1인당 CO2 배출량이.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산업 이제 구조하고 좀 상관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산업 설비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런 통계에 의해서 그 CO2 배출량이 많을 텐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화학 공업이 많이 발전해 있는 나라고 그 셀을 녹인다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산업부터 시작해서 전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타력을 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구도 작은데 에너지 소모량이 많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소모량은 우리가 이제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산업 설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런 그때 발생하는 이제 전기 사용량이나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CO2량을 이렇게 체크해 보면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상위권에 이렇게 랭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뭐 기술의 우리 산업 구조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 최근에 이제 우리 가정에서 인덕션 히터 같은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난방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주방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 가보시면요. 가스를 난방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난방도 대부분 전기로 해결을 하고 있고 뭐 요리를 할 때도 전기를 꽂아서 이렇게 히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렇게 많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양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고 앞으로 이제 LNG 가스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그런 발암 물질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틀림없이 가정들이 인덕션 히터 쪽으로 많이 바뀔 텐데 이렇게 되면 좀 더 이렇게 늘어날 여지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발전원이 되게 중요할 텐데 그 에너지원 중에 우리가 전기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고급스럽냐면 우리가 가스를 쓴다 이렇게 하면 되게 큰 이런 장비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열 에너지 형태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열을 뽑고 나면 나머지는 대기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전선 두 가닥이나 세 가닥을 물리게 되면 그대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모터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인덕션 히터를 이렇게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열 효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에너지를 이렇게 전기 형태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도 쓰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이제 그 발전원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CO2 방출량들을 비교를 해보면 내추럴 가스가 천연 가스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CO2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에서 원전이 줄어들면서 그 짧은 시간에 발전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급하게 전원을 공급해야 됐기 때문에 LNG 가스를 많이 썼죠. 그래서 우리나라 CO2 배출량이 그 당시에 많이 이렇게 했었고 또 CO2는 LNG 가스는 가격 변동 요인이 되게 컸기 때문에 이때 투입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했었습니다. 옛날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나서 원전이 전부 다 중단되고 나서 전 세계 LNG 가스 가격이 요동을 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일본이 급하게 LNG 가스 발전소들을 돌리기 시작을 하면서 전 세계에 LNG를 이렇게 수입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이 상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바이오매스도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많이 좀 CO2를 배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솔라나 태양광이나 아니면 수력 같은 거, 그다음에 윈드가 이제 터빈 같은 경우에도 풍력 같은 경우도 CO2를 이렇게 배출을 합니다. 근데 이런 발전원 중에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요인 전원이죠. 그래서 기후에 따라서 발전량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걸 안정되게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처럼 배터리를 이렇게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CO2 배출량이 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CO2 배출량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은 영역에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전기 에너지 발전원으로는 원자력이나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에 하이드로 수력 같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나라들은 뭐 이제 윈드나 아니면 솔라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은 나라들이 있고 어떤 나라는 수력이 잘 되는 나라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불행하게 또 우리나라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좀 부족한 편이고 원자력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기를 많이 공급해왔던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에너지 연별로 여러 가지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데 내추럴 가스를 이렇게 쓰게 되면 CO2가 많이 배출된다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야 되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잘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걸 이렇게 목표로 이런 걸 이제 잘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기술들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느냐면, 에너지 시스템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전기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도 전기로 가는 전기차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옛날에는 가솔린을 쓰면서 CO2나 뭐 여러 가지 공해 물질들이 많이 배출됐는데 전기를 사용하면 적어도 자동차에서 그런 물질들은 이제 배출이 최소화되겠죠. 반면에 여기에서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가 우리가 가스 같은 걸 많이 쓰게 되면 사실은 전기차에서 배출해야 되는 가스를 내추럴 가스로 이렇게 전가한 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어프로치를 취하냐면 일단 이런 걸 다 갖고 두고 생산하는 전기를 무탄소, 탄소를 생산하지 않은 전원으로 바꾸고 대규모로 생산하는 이 전기 시스템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CO2 배출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카본이 이렇게 내추럴 가스가 나오는 곳에서도 카본 캡처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땅 속에 묻거나 이렇게 깊은 바닷속 이렇게 깊은 바닷속 밑으로 이렇게 묻는다든지 뭐 이런 시설을 통해서 이런 자원들도 이렇게 이용하는 뭐 그런 전략을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렇게 소개드렸던 에너지를 보시면 이게 장단점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국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급하려고 하면 몇 가지 고려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경제적이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게 에너지 자원이 경제적이지 못하면 나라마다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가격이 다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수익이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의 많은 부분들이 비용의 많은 부분들이 경제성 때문에 이렇게 다른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경제성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 안보가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자원의 약 97%에서 96%를 수입을 하고 3에서 4% 정도를 자급자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가 이제 저 중동이나 이런 데서 수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에너지 오일을 이렇게 가져오려고 그러면 뭐 보통 선박을 통해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렇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이란이 이렇게 이란 앞바다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 같은 데서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게 수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 에너지 자원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당장 옛날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 그 오일 크라이시스를 이렇게 겪은 적이 있었죠. 70년대인가? 뭐 그런 적이 있어서 오일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좀 중요해지기 시작한 환경성과 안전성을 이렇게 안전해야 된다라는 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가용하는 이제 발전원들을 보고 있으면 많이 사용하던 화석 연료들은 CO2를 많이 방출을 해서 환경성에 약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 연료를 많이 수입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약간 불안한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이 차용하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경제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게 여기에서 여러분 원전을 이야기할 때 뭐 환경적으로 뭐 좋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뭐 이런 말에 동의할 수 없고요. 안전성에 있어서는 뭐 얘가 사고가 일어난다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위해 요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는 그 재생에너지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아니죠. 그렇다면 에너지를 잘 저장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필요할 때 많이 생산한 걸 저장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에너지를 잘 보존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되게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규모로 이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게 문제고, 그리고 간헐적이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환경적으로 장점이 있기는 한데, 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폐기되는 과정에서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은 또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들이 다 있는데 이게 어떤 것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이 에너지 딜레마에 빠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믹스라는 걸 하죠. 그래서 나라마다 어떤 경우에는 리뉴어블 에너지가 이렇게 가용한 경우가 이렇게 장점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처럼 에너지 자원이 없는 경우에 원자력이 이렇게 유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는 에너지 믹스 어프로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하루 주기나 아니면 1년 주기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곡선을 가지면서 갈 텐데, 원자력 발전소는 그동안 그 기저부하를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측면을 보고서 그 탈핵을 하시는 분들이 공격하기를, 니네 원자력 발전소는 경직성이지 않느냐, 이게 부하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전 주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 부하를 쫓아가지 못하니까 이게 이런 게 약점이다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개발되는 원자로들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제 부하 추종은 아니지만 필요로 하는 부하를 이렇게 쫓아갈 수 있는 것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밑에 쪽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사용하는 거를 원전이나 아니면 화력을 통해서 이렇게 감당을 해주고, 위에 쪽에서 크게 변하는 거는 뭐 화력 같은 걸로 하고, 짧은 시간에 변하는 거는 뭐 LNG나 아니면 양수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전략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져 있을 뿐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에너지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걸 다 이렇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뭐 숙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후변화, 이제 이 기후변화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국제적으로 유엔 산하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각국의 과학자들이 이렇게 각 나라에서 워킹을 하기도 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그 기후변화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후변화가 이게 뭐 인위적인 거냐, 뭐 산업혁명 이후에 발생한 CO2 문제 때문이냐, 이제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몇 년 주기로, 몇 년 주기로 이렇게 보고서를 꺼내는데, 여기에 보여드린 그림은 이제 3차 보고서입니다. 2013년도인가 이렇게 발간이 됐는데, 지금처럼 CO2를 이렇게 아무 규제 없이 배출하게 된다면 2100년 정도가 되면 평균적으로 4도, 많이는 8.5도까지 올라간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반구에 있는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앞바다 같은 경우에는 수위가 한 뭐 90cm 이상 이렇게 치솟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지금부터 열심히 잘 줄이면 1.5도 정도로 이렇게 내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IPCC 보고서의 핵심은 기후 변화가 확실하다.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인간들의 어떤 산업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배출한 인위적인 그런 현상이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IPCC에서는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나리오를 꺼내놓는데,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원전을 짓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곡선을 따라가면서 2050년까지 따라가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권유하는 거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한 80년 정도까지 이렇게 롱텀 오퍼레이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차세대 원전 같은 것들 대형 원전들로 짓고, 최근 개발되는 스몰 모듈러 리액터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여야지 이런 라인을 쫓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제 정부 간 협의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액티비티들이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서도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뭐 몇 년, 2028년도인가에 와이오밍주에 새로운 원자로를 짓겠다. 그래서 이렇게 CO2를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원자력 발전소는 굉장히 안전한 발전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이제 기업들이 RE100이라 그래서 모든 전원을 자기들 회사나 뭐 생산하는 데들은 모든 전원을 그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공급받겠다라고 하면서 천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구글 같은 회사 또는 유엔 같은 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24시간 내내 카본 프리가 되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그런 전원을 이용을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CF100이라는 걸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CF100은 여기 원자력 전기도 포함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작게 배출되는 원전도 이렇게 포함하는 뭐 이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그 원자력 에너지의 발전 원리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자연계는 굉장히 무거운 원소가 있는데 그게 우라늄이죠. 그래서 이 우라늄은 너무 무거워서 불안정해요. 그래서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너무 가벼운 수소도 되게 불안정해요. 너무 가벼워서. 그래서 어떤 성질이 있냐면, 무거운 원소는 쪼개져서 중간 질량을 가지는 쪽으로 가면서 안정화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수소처럼 가벼운 거는 좀 합쳐져서 중간으로 가면 이렇게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원자 핵을 구성하는 물질이 중간에 파티클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잘 쪼개져요. 그래서 우라늄 235 같은 경우에 속도가 적당히 느린 이 중성자라는 게 크기가 비슷한 놈이 때리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쪼개져서 그 여러 개의 이제 좀 중간 질량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보통 화학 반응을 하게 되면 화학 반응 전에 사용되는 매질과 물질과 화학 반응을 하고 난 뒤에 물질의 질량이 보존이 돼요. 근데 원자력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질량의 차이만큼 열 에너지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이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거고 이런 핵 반응은 중성자의 속도가 적당히 느린 경우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